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4번 대한민국의 발전이고요. 여러분들 흔히 들어봤을 법한 시대 구분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현대사입니다. 1945년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45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와가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깊게 와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발전, 현대사 아파트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친구들도 있겠죠. 중학교 때도 배우니까요.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복잡다단합니다. 복잡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래? 정말로? 좀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이랬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교육과정상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고, 중간 생략들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하다면 조금 더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부분, 이 현대사니까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출판사든지 간에 이 끝부분에 보면 현재, 정말 완전 극히 현재의 이야기다라고 할 부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집회라던가 아니면 뒷부분에 완전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능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라인까지만 잡아놨습니다. 또 너무 현재의 이야기는 역사라는 파트에서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라놨으니까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앞에 표지 색깔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나름 이거 실제 태극기에 쓰이는 색깔들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태극기 파란색이고요. 태극기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이렇게 태극기로 볼 때는 예쁜데 태극 색깔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조금 색깔 조합이 좀 이상하죠. 색깔 조합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색깔이 가장 그나마 봐줌직해서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학습지는 3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232에서 236페이지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거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저런 그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소녀상이었죠. 소위 위안부 소녀상이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볼 부분은 이제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직후의 상황들입니다. 자, 냉전체제의 형성과 그 영향, 세계적으로 왜 한반도가 또 그런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복과 결국 국토의 분단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것까지 이제 학습지 40페이지 다음 시간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냉전체제의 형성과 그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냉전이라고 하는 거. 냉전, 차가운 cold war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열전이겠죠. hot war, 열전이겠죠. 열전. 실제 화기들, 그런 것들을 쓰면서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열전에 반대되는 말로서 냉전이라고 하는, 냉전체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배경인지 한번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전쟁터 자체가 유럽이었고, 유럽은 완전 거의 진짜 폭삭 주저앉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두 나라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여기 써있는 누구? 미국과 소련이 되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연합국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라고 알고 있는 추축국들. 이 추축국, 부역한 국가들도 있지만 추축국의 세 나라를 크게 뽑아보라고 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이러한 구도였는데 이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연합국 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쯤에는 꽤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이
추축국의 패배로 끝나고 나서 저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어떤 대립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쯤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냉전체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소련은 이제 신생국가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정도 됐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쯤이면 1922년에 소련이 수립이 되니까요. 자, 소련은 이러한 자신들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세력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이 전쟁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식민지도 독립을 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식민지 중에 독립하는 나라들 중에 공산주의 체제를 사용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적용된 국가들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팽창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죠.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특히 유럽 지역들 완전 폭삭 주저앉았다고 했잖아. 유럽 지역들 완전 폭삭 주저앉은 유럽 지역들 잘못하면 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유럽이랑 가운데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죠. 그런데 소련은 바로 옆으로 내려오면 동유럽이고 서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슨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어떤 외교 정책이다.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를 팽창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에 맞서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겠다.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서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냉랭한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냉랭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그다음에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군사 경제, 외교적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대립, 사실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군사적인 대립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자, 냉전의 영향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군비 경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싸우지는 않더라도 군사력을 미국이 소련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소련도 미국한테 지면 안 되잖아. 과학기술 지면 안 되잖아.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냉랭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 열전, 실제적인 전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의 국공내전, 국민당,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 우리 국민당 많이 얘기했었죠. 독립운동 얘기를 할 때 국민당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마오쩌둥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승리는 누가 합니까?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다음에 6.25 전쟁.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배우게 될 이야기죠. 우리 어떤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벌어졌던 비극이죠.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학습지들에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엄청나게 길게 끌고 가게 되죠. 이 베트남 전쟁도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엮이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실제적인 전쟁으로 터져나오는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향 중에 하나는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봐봐. 이 추축국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특히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국가가 바로 이 일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어떤 천황제 국가가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가 바로 선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완전하게 개혁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누가 승리를 했어? 공산당이 승리를 했어.
그리고 6.25 전쟁도 터져요. 그러면서 한반도까지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아시아 지역이 위에 소련 있잖아. 옆에 중국 공산주의 됐죠. 그리고 한반도까지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미국이 이 바다 건너, 이번엔 태평양이죠. 태평양 건너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필요하잖아. 그 거점으로 생각한 곳이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을 막 이제 비군사화, 어떤 군사적으로 전쟁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최대한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각종 아주 강력한 억압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가 미국이 이제 요 시기쯤 국공내전이 1949년에 벌어지거든요. 1949년에 끝나요. 그리고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이 되죠. 53년에 끝나게 되고 요 시기쯤이 되면 이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미국이 달라집니다. 일본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이런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그냥 한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 즉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딱 나눠 놓을 순 없겠지만 이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파, 우익 이렇게들 많이들 부르게 될 거고요. 이 공산주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좌파, 좌익이라고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좌우합작이라던가 좌익 계열, 우익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런 구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사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사 이야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자, 광복과 국토의 분단입니다. 자, 우리 광복의 이야기는 저번 3단원의 끝부분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3단원 저번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 하면서 끝났냐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광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광복의 의미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다시 어떤 국가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복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단순히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애국선연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가 독립하고 광복할 수 있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단순히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그래 뭐 광복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일본의 땅은 한반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 조선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조선, 한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콕 집어서 한국의 독립 이야기가 나왔고요. 포츠담 선언에서는 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하면서 연합국의 독립 약속이 나오게 되죠. 물론 동그라미 2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이었던 건 부정할 수 없죠. 연합국이 추축국, 즉 일본의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인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었으면 어떠한 미래가 만들어졌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자, 어찌됐든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결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즉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군대가 한반도에 좀 있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될 거냐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지역을 점령한 군대의 형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두 개의
결정이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있어서 큰 영향, 아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의 일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광복을 맞이하여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써있죠? 자, 먼저 단체 이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린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건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선생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운형 선생. 여러분들, 여운형 선생 우리가 저번 시간 학습지 38페이지 마지막에 뭘 배웠었냐면, 여운형 선생이 1944년 경성의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뭘 만들었다?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을 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일제가 패망할 때가 된 8월 초, 중 정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조선 총독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고 일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에서 했던 짓거리들을 생각을 하면 자신들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조선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가다가 다 죽겠죠. 돌 맞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 쪽에서 이제 어떻게 좀 교섭을 할 사람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과, 여운형 선생과 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 쪽에서 요구한 건 이겁니다. 치안을 너희가 그러면 잘 유지를 해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각종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뭐 행정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정치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여운형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행정권을 이양을 하고, 그리고 정치활동 불간섭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건으로 그럼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귀환을 시켜주겠다라던가 이런 치안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섭이 오고 갔던 거죠. 사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지금 본국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본국에서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지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위에서 막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있죠. 언제 소련한테 점령당할지 몰라요. 그러면 점령당하면 진짜 끝이잖아. 그러니까 행정권을 이양할 만한 그런 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치활동 불간섭을 약속을 받고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그 광복의 그 날 직후에 이 조선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 이제 좌우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라고 했죠. 이 좌우합작으로 조직이 됩니다.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 계열이고요. 안재홍 선생이 대표적인 중도 우파 계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치안을 유지를 하고 각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중심이 되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 치안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치안대를 조직을 해서 질서 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복이 되었고 만약에 질서 유지가 안 되면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쟨 누가 봐도 친일파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너무 많이 했던 놈들이고 그런 사람들 광복이 됐죠. 어떻게? 그냥 막 죽이고 막 정말 엄청난 살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표적인 어떤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치안대를 조직을 해서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조선 총독부가 지침을 받아요. 어떤 지침을 받냐면, 자, 본국에서 받은 지침입니다. 이제 곧 미국의 군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은 어디에 넘기면 된다?
미군정에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이제 뒤늦게 내려오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행정권 이양, 원래 여운형 선생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죠. 갑자기 이 행정권 이양을 부정을 하고 경찰서라던가 방송국이라든가 이 홍보, 어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치안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이런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송국. 경찰서라던가 방송국 같은 것들을 총독부가 다시 장악을 합니다. 주요 기관 시설들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중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 지역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한 축으로 또 되어 있고 조선 총독부가 포기하지 않은 행정권, 이렇게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쭉 뭔가 이중적인 모습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좌익 세력들, 좌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그 좌파 계열들의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죠. 미 군정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다. 자, 북한 쪽은 북쪽 지역에는 소련이, 남쪽 지역엔 미군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내부에 있었던 좌익 계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이느냐. 자, 먼저 우리가 먼저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교섭을 하려면 일대 내가 개인의 역할로 아니면 그냥 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미군과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저속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말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으로 미군정과 교섭을 하려면 정부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선 인민공화국 이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인공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아까 얘기를 했죠. 좌우 합작이었는데 좌익 계열, 좌파 계열의 입김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주로 누가 다 우파 계열들이 이탈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었어요. 민족주의, 즉 우익 계열들 속에서 이제 여기 이제 건준에 참여하지 않은 우익 계열들이나 이제 내부의 우익 계열들 속에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너희들이 어떤 건국, 즉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가운데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희가 너무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건준이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아니다, 우린 좀 치안 유지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입장들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벌이고 했는데 그런 협상들이 결렬되면서 우익 세력들도 많이 이탈을 하게 되고요. 결국 좌익 세력들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고 이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미 군정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민공화국이 부정당했으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막판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해방 공간, 이런 해방 상황들, 광복 상황들 속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북쪽 지역엔 소련, 남쪽 지역엔 미군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에 소련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소련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저쪽은 유럽에 닿아 있지만 이쪽은 이제 한반도와 닿아 있죠. 그러니까 소련이 8월 초반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전에 8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련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만주죠. 만주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남이라고 하면 이렇게 8월 초에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만주 지역에도 일본의 군대, 관동군이라고 하는 대규모 부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전쟁 끝날 때쯤에는 숫자만 많지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 그래서 이 소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너무 빠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빠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반도를 다 먹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잠깐 스탑. 잠깐만 멈춰봐. 진정하고 우리 이 38도선,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까지는 너희가 점령하고 남쪽엔 우리가 점령하는 이 분할 점령안에 대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요, 안 받아들일 줄 알았대요. 그래서 미국은 제2안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38도선을 안 받아들이면 북이 37도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2안까지 생각을 해놨다고 해요. 소련이 당연히 안 받아들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소련이 오케이 합니다. 자, 소련의 입장은 이거죠. 진짜 너무 늦게 참전을 했잖아. 8월 초에. 고생은 미국이 다 했고요. 특히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오씨 여기까지만 먹어도 이득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오씨 안 줄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직접 점령한 건 소련이니까. 안 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소련도 그런 생각들 속에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오케이를 합니다. 분할 점령 제안을 하고 소련이 수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군정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일단 한국의 즉각적인 지금 당장의 독립은 미루어졌습니다. 보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군정과 북쪽의 소련 군정이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를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한반도에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은 좌파와 좌익 계열, 그 다음에 우익 계열, 그리고 이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에 대한 사람들, 일반 민중들의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자, 이쪽 공산주의 계열에서 이야기를 하는 토지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파 계열이 우파 계열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 민중들도 이쪽 계열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 군정과 소 군정이 왜 그런 정책을 실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하냐면 직접 통치를 합니다. 방금 발음이 좀 이상했죠?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소련 군정은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여러분들 학습지 한 페이지나 소련 군정은 어떤 정책을 시작하냐면 간접 통치를 시행을 하거든요. 간접 통치? 소군정 먼저 한번 볼게요. 소련 군정은 행정권을요. 어디에다가 소련 군정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어떤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자치적으로 어떤 이끌어 나갈 행정권을 가진 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 인민위원회에다가 소련 군정이 행정권을 이양 넘겨줍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소련은 관리 감독만 하는 형태였던 거죠. 소련은 그래도 됐던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인민위원회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냅두면 이 좌파, 좌익 계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입김이 점점 세질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소련 군정이 했던 것들은 민족주의 세력들, 그리고 자본주의 세력들, 이런 우익 세력들을 억압을 하고 한편 딱 점찍은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직접 통치를 합니다.
자, 미군정인 뭐 행정권을 넘겨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군정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통치를 할 때의 방법, 자, 미군정의 핵심적인 어떤 미군정이 이 한반도 지역을 군정을 실시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시 여겼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안정. 어떤 개혁적인 모습들이라던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안정.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냐? 현상 유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잘 모르잖아요. 맞지? 한반도 잘 모르잖아. 뭐 솔직히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미국인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군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 딱 생각을 하기에 누가 제일 이 한반도를 잘 알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나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겠죠. 미군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미군정이 이러한 상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친일 관료들,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거나 조선 총독부 휘하의 어떤 일제강점기에 행정적으로 일했던 그런 친일 관료들, 그리고 막 독립운동가도 때려잡고 했었던 그런 친일 경찰들 있잖아요. 친일 경찰들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경찰 관료가 됩니다. 그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미군의 입장은 뭐예요? 친일파 좋아해서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효율을 따졌던 거죠. 안정을 따졌던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좋든 안 좋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참 슬픈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일 관료들이라던가 친일 경찰들이 제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제때에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요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보류된 거죠. 보류된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군정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정 이외의 정부 형태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이남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정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선포했었던 조선 인민공화국 등등 이 정치 조직들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써있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미군정이 처음에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민중들은 미군정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와준,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와준 해방군인 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로 들어온 거잖아요.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분할 점령한 거잖아. 분할 점령. 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고 이러한 직접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정치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가 그대로 활용되면서 미군정이 딱 들어와.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쟤네들 친일파들 아니야? 쟤네들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들 아니야? 놈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 다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미군정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이 상당히 악화됐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미군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실패 부분들도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군정에 대한 감정이, 일반적인 민중들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군정이 이런 직접 통치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미군정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한반도 상황이 좌와 우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쪽이 세력이 더 세다 그랬죠. 사실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면 이쪽 세력들이 굉장히 퍼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중심축을 잡고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미군정의 현상 유지 정책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기회가
조금 더 밀리게 됩니다. 현상유지 정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군정의 현상유지 정책입니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 미군정의 권한 하에서 시행이 된다. 제2조, 이게 현상유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정부는 제2조가 이제 현상유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정부 등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재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모든 기록이나 재산을 보호, 보존해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라?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조 모든 사람은 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여기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메가더 사령관입니다.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표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자, 주민 재산 소유권은 존중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미군정이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안 좋아지기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직접 통치, 그다음에 소련 군정의 간접 통치, 그리고 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정치 지형, 정치 세력의 상황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군정 간접 통치 얘기를 했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9페이지 뒷면입니다. 자, 옛날에는 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식 용어로 교과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 조금 시간을 뛰어넘어서 1945년 겨울이에요. 1945년 겨울로 옵니다. 12월로 오게 됩니다. 모스크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써봅시다. 세 나라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외무장관을 외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3국 외상회의라고도 부르고요. 극도로 줄이면 모스크바 3상 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외상회의. 3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도 부르고 모스크바 3국 3상회의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한번 이 서술형으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를 쓰도록 했었는데 그때 서술형에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너무 많았었던 기억이, 끔찍한 기억이 나네요. 자, 저 3국이 어느 나라냐?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국 문제만 논의한 건 아니에요. 이 외무장관 회의에서 총 7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이 한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총 3가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한국에 임시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학습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긴 본문,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뭘 한다? 이게 핵심이죠.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을, 그냥 조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임시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한국에다가 임시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자,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할 방책들을 미리 준비하고 작성하기 위하여, 요것도 이제 목적이죠.
조선 임시정부. 자, 조선 임시정부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에 임시정부를 만들 거죠. 근데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는데 협력한대? 조직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할 방책들을 미리 준비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미군과 소련군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는 미소공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자, 위원회는 자신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를 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을 하려고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이 미, 소, 영, 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야기죠. 읽고 나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미소 공동위원회다. 자, 세 번째. 공동위원회는 자, 이제 공동위원회가 할 거예요. 근데 뭘 할 거냐? 민주주의 임시정부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민시정부를 참가시키고 한편 또 누구도 참가시켜요. 조선 민주주의 사회단체들, 단체들도 끌어들여서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 좀 나아지게 하려고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또는 조선 국가의 독립의 확립을 원조하고 협력, 후견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거 도와줄 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동위원회가. 자, 마지막 줄 보시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먼저 이거 만들고 그들과 협의해서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길어야 5년이란 뜻이죠.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이 4개국은 미, 소, 영, 중 얘기하는 겁니다. 4개국의 신탁 통치의 협정을 작성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 탁, 통, 치. 자, 신탁통치라고 하면 믿을 신자에 맡길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조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막 벗어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주의적인 어떤 역량,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4개 국가가 최대 5년, 길어야 5년 동안 맡아서 도와주고 어떤 통치를 도와주는 뭐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신탁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설립할 것이다. 설치한다. 두 번째,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세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는 누구와? 이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길어야 5년,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협정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 2, 3번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3가지 내용. 자,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4글자씩 줄여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뭐 만든다? 임시정부 만든다. 너무 많이 줄였죠?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인데 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미군정은 임시정부 거부했어요. 부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만든다?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든다. 미소공의를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구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면 얘기해 보세요. 입으로 얘기해 봐. 뭐가 첫 번째예요? 시간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죠? 이거부터 하는 거죠? 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협력, 조직에 협력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연대매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만들고 이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습지 40에서 시작이 뭐겠어? 이거겠죠?
미소공동위원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결정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조선, 한반도에도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됩니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외상회의에 논의된 독립문제. 자, 동아일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좋아요. 동아일보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놔가지고 진짜 완전 옛날 기사들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돈은 내야 되지만. 자, 봐봐요.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이유는 소련이 그렇게 한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자, 외상회의에서 제목이 이겁니다. 외상회의에 논의된 그대로 읽어온 거예요.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 삼국 외상회의,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조선 독립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근데 자, 제목만 볼게요. 내용 다 안 봐도 돼요. 자, 소련은 뭐 했대? 신탁 통치 주장을 했대.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래요. 미국은 뭘 주장했대? 즉시 독립을 주장했대. 미국,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근데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신탁 통치 오보 사건. 결국에 이 내용이 뭐라는 거야? 오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너희들이 기사를 분석해봐. 뭐가 문제야?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제목은 뭐야?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인데 여기 무슨 내용만 있어요? 신탁 통치 얘기밖에 없죠. 신탁 통치 밖에 없음. 세 가지였잖아. 우리 방금 배웠잖아. 민주주의 임시정부 설립하고 미소공동위원회 하고 신탁 통치 얘기한다. 인데 그리고 사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들과 협의하에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우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일본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 신탁 통치가 실제 무엇이든 간에 또 다른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고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강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진짜 큰 오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사실 신탁 통치를 최초 주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신탁 통치를 최초로 주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주장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전체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신탁 통치밖에 전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자극적인 상황에 신탁 통치는 원래 미국이 먼저 주장을 한 건데 신탁 통치를 누가 주장했대? 소련이 주장했대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죠.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좌익, 좌파 이런 식으로 불렀죠. 지금 결국에 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쪽에 서게 되면, 즉 신탁 통치를 우리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쪽의 입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소련. 저 좌익들 아니야? 라는 느낌도 오게 되는 거고 어떤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신탁 통치밖에 없어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감, 일반 민중들의 소련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된 거야? 아주 강화되겠죠. 반감이. 지금 상황 이해돼요? 소련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이 생겨요. 야! 신탁 통치 저 소련 놈들이 했다고?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군정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대로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제대로 만약에 떴다면 미군정에 대한 민심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 굉장히 불보듯 뻔해요.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이 매우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익 세력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익 세력의 입장은, 자,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게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단체가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반탁 운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한반도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강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쪽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일반 민중들의 신탁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고? 일반 민중들은 당연히 신탁 통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우익 세력들은 요 기회에 이러한 민중들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과 함께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 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의 부여는 이번 모스크바에 열린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신탁 관리 결의로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선 분명히 독립하겠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대. 동포역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가호와 마차를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정부 밑으로 뭉치자. 3천만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 신탁 통치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날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을 개시한다.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우익 세력은 계속해서 반탁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익 세력들의 상황을 한번 보죠. 좌익 세력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좌익 세력은요, 처음에는 이 좌익 세력도 반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거지. 그런데 입장을 바꿉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총체적으로, 즉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에 의해서 한반도와 관련돼서 진행된 모든 얘기를 다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들도 딱 받아들였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그리고 좀 솔직히 이제 좌익 세력들은 소련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소련과 연관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소련이?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까 그 신탁통치 오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뭔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이제 조선 공산당을 이끌고 있었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좀 이따가 이제 신탁 통치와 관련돼가지고 동아일보에 오보가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좌익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신탁 통치를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사실 이 신탁 통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임시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지원 방안으로 인식을 하고 처음엔 반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총체적 지지라는 입장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임시민주정부를 조직한다는 국제적인 결정은 조선을 위해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한다. 자, 이제 임시민주정부를 조직한다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 보이죠? 자, 문제의 5년 기한, 신탁통치 5년 기한 있죠?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삼국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일본 지배 해독,
좋지 않은 것들과 민족적 분열에 있다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분열에 있기도 하고 일본의 어떤 통치가 길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5년 이내에 통일되고 우리의 발전이 상당한 때에는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최대 5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해서. 자, 모스크바 결정은 카이로 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의 실현에 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좌익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어디다가 좀 쓸 데가 없을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봐봐. 자, 좌익. 우익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다 처음엔 어땠다고? 반탁이었어요. 둘 다 처음엔 반탁이었어요. 그런데 좌익 계열은 나중에 지지하죠.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상황을 그대로 지지하죠. 그리고 우익 계열은 그대로 반탁으로 갑니다. 반탁으로 갑니다.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좀 더 잘 드러나게 찬탁, 뭐예요?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탁 통치를 두고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신탁 통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찬탁과 반탁의 대립구도가 결국 누구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좌익과 우익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죠. 좌우익의 극심한 이념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찬탁, 반탁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우익 세력들이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익 세력들의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빨갱이, 좌익 이런 좌익, 좌파놈들, 저놈들 또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 막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좌우익의 극심한 이념 대립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탁, 반탁의 문제가. 그러면 이건 뭐냐? 친일 반민족 세력이 가담한다. 자, 봐봐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예요? 아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심판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미군정의 현상 유지 정책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는 이들 먼저 제끼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대립구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대 민족주의, 어떤 우리 민족 국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립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좌와 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또 한 번 살아남을 길을 모색, 찾아나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 좌우의 대립들 속에서 좌익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좌익을. 어떻게? 너희들이 또 지금 우리를 신탁 통치라는 대로 밀고 들어가는 매국노놈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뭐야?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투사가 되어가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들 세력들 속에 숨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자신들이 탄압 대상이 되잖아요. 새로운 적을 삼는 거죠. 새로운 적. 그래서 이들 세력들 속에, 우익 세력들 속에 숨어들면서 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반공투사, 좌익 세력들을 공격하고 때려잡는 반공투사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정말 좀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오늘 이야기가 끝났죠.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첫 번째,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그거를 협력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 거고, 세 번째, 민주주의 정부가 만들어지면 미소공동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순서상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미소공동위원회부터 열게 되겠죠. 학습지 40페이지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미소공동위원회부터 또 이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어떻게 결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